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파트 1 업종 그룹별 기장 의무 구분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49페이지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개인사업자가 신고할 때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업종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업종 분류 원칙을 보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표준산업분류에 따라서 업종 구분을 하는데 통계분류 포털이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종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업종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소득세나 법인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들어가면 업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는 반드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무조건 이 사이트 통계분류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표준산업 분류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표준산업 분류를 보지 않고 어떤 세액 감면 공제 이게 잘못 적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표준산업 분류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요. 자, 업종 분류에 대한 부분 중에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요. 주택 신축 판매업에 대한 업종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주택 신축 판매업.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기 위해서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내면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은 업태 종목이 건설업으로 나옵니다. 건설업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상에 건설업으로 나오는 거하고 실질이 건설업이냐라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에 건설업으로 나오는 이유는 소득세법에 가면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업인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에 그러니까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법하고 그 사업소득하고 비교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신고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한 규정들을 주택에까지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주택 공급이라든가 이런 쪽에 원활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주택 신축 판매업은 건설업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상에 건설업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표준산업 분류에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 중에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의 대부분은 해당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중요한 거는 사업자가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건설 활동을 직접 수행한다면 본인이 직접 건설 행위를 한다면 건설업이 맞다. 표준산업 분류에서도 건설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부동산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중에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부동산업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업종이 달라지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 감면 공제 규정 적용에 있어서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표준산업 분류에 의할 경우에 구입한 부지에 자기 계정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은 직접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즉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건설업체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의뢰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건설을 하는 거야 당연히 건설업이니까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야, 이렇게 아파트 100채 지어줘. 나는 그걸 분양할게. 이렇게 되는 경우에 건설업이냐 부동산업이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이 표준산업 분류에 가면 건설 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총괄적인 책임 유무와 일괄 도급 여부에 따라서 산업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하도급을 주어서 관리하는 경우. 자, A라는 특정 업체에다 불러갖고 야, 아파트 전부 지어. 네가 알아서 짓고 나한테 주면 내가 분양해서 대금 줄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그러니까 일괄 도급이죠. 그죠?
일괄 도급 방식입니다. 요런 케이스에 걸리게 되면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자, 건물 짓는 골조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A 업체, 그 다음에 내부 시설 인테리어 관련되는 배관, 전기 이건 B 업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라고 하면 제가 그 업체들 간에 관리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건설업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파트 건설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케이스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2번에 해당이 되지만 가끔씩은 1번에 해당이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택신축판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할 때 건설업이 아니다라고 일반화되어 있긴 한데 세부적으로 1번, 2번을 비교해 보면 좀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특히 1번을 적용할 때는 건설업으로 주장하실 때에는 관련되는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준산업분류, 즉 통계분류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들어오게 되면 그 표준산업분류를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 표준산업분류에 들어오게 되면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에서 좀 글씨가 작아갖고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건물 건설업 쪽에 들어가 보면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에 이를 분양 판매하는 경우에는 6812가 된다라는 겁니다. 6812는 부동산업으로 되어 있죠. 부동산업으로 68번은 부동산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부동산업으로 들어와서 내용을 보면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으로 들어오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괄 도급해서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업이고, 파트별로 나눠서 그러니까 하도급이나 도급을 주고 난 다음에 관리하는 케이스는 건설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표준산업분류, 통계분류 포털에 있는 표준산업분류를 보면서 업무를 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의제 제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기가 자기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제조시설이 원래 있어야 됩니다. 제조시설이 있으면 당연히 제조업이 되겠죠. 그렇지만 본인의 제조시설이 없는데 타인의 제조시설을 빌려서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는 부분인데요. 타인의 제조시설을 빌려서 하더라도 요 세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제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거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경우입니다. 자, 타인의 제조시설이 국내에 있을 때만 의제 제조업으로서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국외에 있는 경우 있죠. 요즘은 국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너무 높다 보니까 중국, 인도, 베트남 뭐 이런 데에서 생산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실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서 유통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의뢰한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겠죠. 국내 업체에서 세금계산서가 들어옵니다. 매입 세금계산서가 국내 업체에서 들어옵니다. 근데 국외에서 생산해서 갖고 들어오면 수입 세금계산서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내역을 분석을 해보면 국외에서 제조했는지 국내에서 제조했는지는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힙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내 제조업자인 경우에는 국내 위탁 제조한 경우에는 제조업이고요. 국외 위탁 제조한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표준산업분류에 의할 경우에 국내에서 생산한 반제품으로 해외에서 완제품을 제조한 후에 수출 판매할 때 이때 제조업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주된 활동이 어떤 거냐라는 겁니다.
국내에서 반제품 만든 게 거의 7, 80%를 만들었고 해외에 나가서 한 1, 20% 정도 추가 가공해서 나갔다. 이런 경우에는 국내 제조가 맞습니다. 반대로 국내에서 한 20, 30% 만들고 해외에 나가서 나머지를 다 해서 만들었다. 주된 게 해외다 라고 할 때는 도매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된 활동이 어디에냐에 따라 갖고 제조업과 도매업으로 업종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업종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자, 기장 의무 판정 및 업종별 그룹을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소득세법에만 있는 독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법인에는 없습니다. 법인은 업종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로 돼 있죠. 복식부기 의무자로 돼 있는데 우리 소득세법은 그룹을 3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농임업, 광업, 도소매, 부동산 매매업. 자, 1번 그룹은 대부분 이제 도소매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소매, 부동산 매매업인 경우에는 1번 그룹으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에 상품 중개업이 있는데 상품 중개업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용어로 따지면 뭐 오파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는데 이런 업종들이 되는데 그런 업종들은 표준산업 분류에 들어가면 분명히 도소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소매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기장의무라든가 이런 걸 따질 때는 도소매업에서 소득세법에서 도소매업에서 빼고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2번 그룹으로 보내놨다라는 거죠. 자, 2번 그룹은 제조, 음식점, 그 다음에 건설업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 관련, 제조, 음식, 건설, 그 다음에 운수업, 창고업,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건설업에 해당이 된다, 2번 그룹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건설업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공급업에 보면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2번 그룹으로 들어가고요. 자, 3번 그룹은 부동산 임대, 그 다음에 부동산업 관련되는 부분, 전문과 기술 서비스 관련되는 쪽, 그 다음에 보건, 그 다음에 교육 관련되는 쪽, 뭐 이런 쪽들이 3번 그룹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이 3가지 그룹에 따라서 기장 의무를 판단할 때 달리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업종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나열되어 있는 업종들은 반드시 표준산업 분류에 의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장 의무나 외부 조정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판단에 대한 부분들 내용을 보면 자, 기장 의무 판정 업종에서 2번 그룹에서 건설, 부동산 개발 공급업과 관련되는 부분, 갈란에 있는 부분 보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규정이 되어 있고 외부 조정 및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판정 업종에 가면 건설업에 대해서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문구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 2번 그룹 안에서 기장 의무 판정 업종을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부 조정을 이야기할 때는 건설업 안에서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을 포함을 시켜 놓은 거고 기장 의무 판정할 땐 건설업하고 부동산 개발 공급업을 분리시켜서 업종을 2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를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부동산 매매업에 들어가면 우리 소득세법에 부동산 매매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건설업 중에 표준산업 분류로 들어가면 건설업하고 부동산 개발 공급업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섞어 갖고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 매매업이다 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건설업 중에 건설업으로 들어가면 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이 있는데 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부동산 매매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2번 그룹으로 가 있죠. 2번 그룹에 건설업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자,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건물을 자연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말합니다. 내가 건물 지어갖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봅니다.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업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부동산 개발 공급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공급업이 표준산업분류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 내가 사서 판매하는 것만 부동산 매매업이다.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죠? 건설업으로 분류를 해놨죠. 건설업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비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공급 관련되는 것은 부동산 매매업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 매매업은 1번 그룹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1번 그룹이냐, 2번 그룹이냐, 3번 그룹이냐라는 것은 외부 조정이냐, 승실 대상이냐 이런 거 판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잘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건설업에 대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표준산업분류에 들어가면 건설업에 대한 코드가 41번부터 42번까지고요. 종합건설업과 전문직별 공사업이 있습니다. 전문직별 공사업은 무조건 건설업입니다. 근데 종합건설 쪽에 들어가면 토목건설과 건물건설업이 있는데 토목은 건설업에 들어갑니다. 자, 건물건설업에 대한 부분은 주거용 건물건설업은 건설업에 포함합니다. 이건 소득세법에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죠. 제외되면 어디로 가느냐? 앞에서 봤던 부동산 매매업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건물을 자연건설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이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1번 그룹에 그 밖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1번 그룹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범위를 보면 표준산업분류에서는 부동산 개발 공급업이 6812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 비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공급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자,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은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 이 부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제외하느냐? 이 부분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으로 되어 있고요. 기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 공급업에 들어갑니다. 비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 기타 부동산 개발 공급업은 모두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되는 거, 건설업과 관련되는 부분이 1번, 2번, 3번 그룹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분석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표준산업분류를 분석하셔서 회사의 업종 현황과 비교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분석을 한번 보면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업에 들어갑니다. 68번 코드에 들어가는데 부동산 임대 공급업인 681번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인 682번 중에 내용이 나오는데 임대업은 6811번에 부동산 임대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 공급업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죠. 자, 제외되도록 되어 있는데 주 1을 보시면 1번 그룹의 부동산 매매업과 2번 그룹의 부동산 개발 공급업에 해당이 된다. 요거는 이제 세분화해야 되는 거죠.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서 부동산 관리업과 중개 자문 감정평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나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업시설관리와 조경서비스 관련되는 부분은 부동산업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고 사업지원 서비스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업 중에 부동산을 제외한 임대업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운송장비 임대업,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무형재산 임대업 이 부분도 부동산 임대업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일부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운송장비 임대업과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의 경우에 운전자를 포함해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설장비 임대하는 거 있죠. 장비만 임대하면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가 되지만 거기에 기사까지 같이 나가는 경우에는
건설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법하고 달리 소득세법은 이 업종 분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범위를 보면 표준산업분류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제조업에 대한 판정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달리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이 내용은 우리 교재에 보시면 그 58페이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의제제조업과 관련되는 부분, 국내 위탁 생산하는 부분은 제조업으로 본다 라는 거고, 국외 위탁 생산은 도매업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이렇게 본다라는 거고요. 소득세법은 어떻게 되느냐? 소득세법도 의제제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는데 위탁 생산 장소와 상관없이 제조업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분류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근데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의제제조업 규정에 가면 장소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매업과 제조업일 때 소득세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장 의무가 달라집니다. 도매업은 1번 그룹으로 가는 거고요. 제조업은 2번 그룹으로 가죠. 1번 그룹이 2번 그룹보다는 제조업보다는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나 복식장부, 그 다음에 외부조정, 성실 대상자 판단할 때는 수익금액이 더 커야 됩니다. 근데 제조업은 조금만 커도 2번 그룹은 조금만 넘어가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자, 보건업과 약국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보건업이다라고 하면 약국도 포함이 되는 걸로 착각하실 수 있는데, 표준산업 분류로 가면 보건업은 병원, 공중보건의료업하고 의원, 기타 보건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보건업으로 분류가 되고요. 도소매업종 쪽에 가서 보면 의약품, 의료용품, 소매업과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 약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은 도소매업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1번 그룹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보건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3번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1번 그룹과 3번 그룹 적용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업종 그룹별 기장 의무 판정 수익금액 기준금액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그룹 도소매 관련되는 부분, 2번 제조 관련되는 부분, 3번 그룹 병원 관련, 병원 학원 관련되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직전년도, 우리 직전년도 수익금액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직전년도 수익금액 3억 미만, 1번 그룹은 3억 미만. 자, 도소매 3억 미만. 그 다음에 제조, 건설, 음식점은 2번 그룹이고요. 병원, 그 다음에 학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관리하는 이런 케이스로 구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1번 그룹에 해당하는 도소매 업종은 3억 미만, 제조, 건설, 음식은 1억 5천 미만, 그 다음에 병원이나 학원 같은 경우에 7,500만 원 미만 인 경우에 직전 연도의 수익금액이 그렇다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근데 직전 연도에 수익금액이 3억 이상, 1억 5천 이상, 7,500만 원 이상이면 직전 연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당해 연도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라는 거죠.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도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사업연도 계좌 개설을 해야 됩니다. 외부 조정 대상과 관련해서는 직전 연도 수익금액 기준으로 6억, 3억, 1억 5천입니다. 자,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3억이라는 숫자하고 6억이라는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2배가 6억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절반 금액 2분의 1입니다. 그죠? 2분의 1이 그 다음 단계의 금액이 됩니다. 6억에서 2분의 1, 3억이고요. 그죠? 3억에 2분의 1, 1억 5천입니다. 이런 형태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자, 외부 세무조정 대상자는 전부 직전연도 수익금액 갖고 판단한다라는 거고요. 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해당 연도 수익금액입니다. 해당 연도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15억 원입니다. 도소매 업종은 15억 이상. 자,
제조, 건설, 음식점은 7억 5천 이상, 병원, 학원은 5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성실신고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1번 그룹에 대한 업종, 2번, 3번 그룹에 대한 업종에 따라서 이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금액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직전과세기간의 수익금액에 대한 범위를 정리를 하면요. 직전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은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수익금액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익금액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수익금액,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원래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수익금액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포함한 금액은 수익금액에 넣을 거냐라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빼고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2020년도부터 적용하도록 법이 그때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2020년도 기장의무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인한 수익금액 포함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2020년도에 간편장부 대상자였던 사람은 그러니까 사업용 유형자산에서 발생된 양도로 인해서 발생된 수익금액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수익금액에서 과세 제외하는 거고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과세에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21년도 그러니까 기장의무는 어떻게 따질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따질 거냐라는 부분인데 둘 다 제외하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자, 이 부분을 우리 숫자를 넣어서 한번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직전 연도에 복식부기 의무자였는데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인해서 발생된 거 1,500만 원입니다. 자, 간편장부도 똑같이 1,5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기타 수익금액 2억 9천, 2억 9천입니다. 자, 상황은 전부 똑같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기장의무 판정할 때, 자, 복식부기 의무자의 수익금액은 이거 두 개 더한다라고 하면 3억 5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그룹이 도소매업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3억이 넘었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근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 1,500은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 2억 9천이니까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차이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다 없는 걸로 봅니다. 없는 걸로 보고 2억 9천 기준으로 해서 당해 연도에 간편장부 의무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인한 수익금액 때문에 당해 연도에 기장 의무가 변경되는 것은 방지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이 부분은 간편장부 대상자로 전기 수익금액이 영원인 경우를 말합니다.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 여부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전기 수익금액이 제로인 경우를 말합니다. 자, 영세사업자 특례는 욕탕업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욕탕업은 2번 그룹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그룹에 들어갑니다. 3번 그룹에 들어가는데 기장의무 판정할 때는 2번 그룹으로 보는 거고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판정할 때는 3번 그룹으로 보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욕탕업에 대한 표준산업 분류에 대한 내용들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보시고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특례 기준에 대한 부분 정리를 해보면, 자, 사업 서비스업은 3번 그룹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업부터 시작해서 공인노무사업까지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3번 그룹, 다른 1번, 2번 그룹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3번 그룹으로 봅니다. 자, 사업 서비스업에 대한 부분하고 표준 산업 분류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변호사업이나 세무사업이나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심판변론업까지가 전문가 기술 서비스 업종에 들어갑니다. 3번 그룹에 들어오게 되고요.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업에 분류가 됩니다. 부동산업인데 기장의무는 3번 그룹이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3번 그룹입니다.
근데 손해사정인이나 통관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금융 및 보험업과 운수 창고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장의무는 2번 그룹으로 분류되도록 되어 있고요. 성실신고 확인은 3번 그룹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인이나 통관업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관세사를 기장하는 경우에 관세사는 통관업 쪽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관업 쪽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수창고업에 해당이 되니까 기장의무는 2번 그룹으로 판단하셔야 되고요. 성실신고 확인과 관련되는 부분은 3번 그룹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편장부 적용 대상 배제 업종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간편장부 대상자 적용 배제 업종인데요. 앞에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3억 1억 5천 7,500 미만이면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미만이면 간편장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업부터 시작해서 수의사업까지 관련되는 업종들은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간편장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추계신고 시에 경비율 적용 기준이 되겠는데요. 자,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과 관련해서 계속사업자인 경우에 이 경우에도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을 적용을 하는데 단순경비율 적용할 거냐라는 부분은 기업과 니은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전년도 수익금액이 6천, 3,600, 2,400 미만이고 당기 수익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수익금액 미만일 때 둘 다 충족하면 단순경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기준경비율은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전기 수익금액이 6천, 3,600, 2,400 이상이고 단기 수익금액이 3억, 1억 5천, 7,500 이상이면 둘 중에 하나만 이상 초과되더라도 기준경비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규 사업자와 관련되는 부분 어떻게 되느냐. 신규 사업자는 단기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단순경비율은 3억, 1억 5천, 7,500 즉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준경비율은 그거 이상인 경우에 기준경비율을 적용을 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 주의사항과 관련되는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구분 시에 수익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직전 과세연도 수익금액 갖고 따지죠. 그런데 여기에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수익금액이 포함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직전연도의 수익금액에 포함이 됐다면 포함해서 판단하고 제외됐다면 제외된 상태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2020년도에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간편장부는 제외됐겠죠. 제외됐기 때문에 제외된 수익금액, 즉 이때 있던 수익금액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포함했죠. 포함한 수익금액 그대로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숫자로 계산을 하면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인한 수익금액이 경비율 판정에 미치는 영향은 도소매업인데 이게 이제 수익금액 전체 당해연도 수익금액은 2억이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1,500만 원 양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기타 수입이 있었다. 요 두 개 합쳐서 수익금액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6,500으로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기준경비율 판단할 때 직전연도 수익금액 6,500 기준으로 해서 기준경비율 적용해야 한다. 6천만 원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적용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1,500만 원 아예 수입에서 제외됐습니다. 그죠? 제외됐고 5천만 원이죠. 그래서 5천만 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억 원에 대해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적용 가능합니다. 물론 기장의무는 둘 다가 어떻게 됩니까? 둘 다가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거죠. 자,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 해당 연도 수익금액의 범위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 수익금액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원래는 과세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땐 총수익금액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준경비율 적용할 때 어떻게 되느냐. 총수익금액에 일자리 안정자금 포함합니다. 기본적으로 포함하지만
기준경비율 적용할 때 배율을 적용해서 비교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의 배율 적용 시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감해서 계산해서 적용을 한다라는 거. 요거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수익금액 입력할 때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구분해서 등록만 하시면 자동으로 다 알아서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추계신고 시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에 선택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단순경비율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 부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못합니다. 물론 배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완전한 단순경비율만은 할 수 없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할 때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이 부분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기장의무를 복식부기 의무자로 딱 선택하면 자동으로 50%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 중에 당해과세 기간의 수익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의 수익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만 적용합니다. 자, 요것도 이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당해연도 수익금액도 이제 기준 대상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계속 사업자 중에 당해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의 수익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하고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다 라는 겁니다. 자, 실무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준경비율로 적용을 하게 되면 원래 총수익금액에서 주요경비를 차감하고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비용을 차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요경비에 대한 관리가 잘못돼 갖고 기준경비율만 차감하게 되면 소득금액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서 계산한 소득금액의 2.8배, 복식부기 의무자는 3.4배, 계산한 금액보다 초과되는 기준경비율 수익금액이 있다, 소득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없는 걸로 보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 감가상각 자산에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뒤쪽에서 본문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자, 의료업이나 수의업, 약국을 개설해서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변호사, 세무사,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전문 자격사,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자 중에 미가입자, 신용카드 등 발급 거부자,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 이러한 사업자들은 이제 배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이상의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